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훈입니다. 검찰이 이르면 내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기소가 아니라 1심 유죄가 나와도 이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살펴봐 드리겠고요. 오늘 신통방통은 핫한 인물들부터 만나볼 텐데 5분의 출연자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 옆에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모자이크된 남성입니다. 자, 신문 함께 볼 텐데요. 영상부터 보시죠. 자, 지금 바로 저 빨간색 동그라미의 주인공, 검정색 선글라스를 쓰고 있고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얼굴을 도저히 분간할 수 없는 저 선글라스맨, 마스크맨이 왜 김정은 위원장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저 사람을 모자이크 처리를 했을까?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이어서 오늘 첫 번째 인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신문 보시죠. 선글라스에 마스크, 김정은 곁에 선 모자이크맨은 과연 누구일까? 전술핵 운용부대 지휘관이거나 미사일 총국 총국장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신문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누구인지, 이름은 무엇인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선글라스를 쓰고 모자이크까지 한 상태로 북한은 공개를 했을까요? 최병민 교수. 글쎄요, 이 언론 보도처럼 전술핵 운용부대 지휘관, 그러니까 본인들이 꼭 숨겨야 하는 인물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사진에 저렇게 등장시켰다 이렇게 다 해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보시죠. 이 사람은 등장을 안 시켜도 된다고 사진을 안 찍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북한 체제가 그렇거든요. 네. 근데 꼭 사진을 찍어놓고 모자이크까지 처리하면서 더욱더 두드러지게 보이게 했다는 점은 제가 보건대는 뭔가 과장의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런 식으로 이제 사일로에서 지금 미사일을 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주목도를 훨씬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저런 식으로 등장을 시킨 것 아닌가. 오히려 그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왜냐하면 굳이 이 사람은 안 보여야 된다고 그러면 사진 안 찍으면 되는 데가 북한 체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가지고 문제 제기할 북한 매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랬다는 거는 과장이거나 과시이거나 오히려 그런 측면이 더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끌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은 미사일이 800m 상공에서 폭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술핵 공격 고의 실험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북한은 나가사키 원폭보다 강력한 소형 전술핵 완성 가능성이라고 동아일보는 제목을 달아놨는데 북한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핵 폭발 조종 그리고 기폭 장치를 검증했다. 800m 상공에서 지상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아주 위협적인 무기를 개발했다. 그리고 북한 미사일 숲속 지하에서 솟아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는 지금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저렇게 연기가 저렇게 V자 모양으로 나타나면서 땅 아래에서 지하에서 솟아 올라온 미사일 아닌가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의 원적 타격 분산을 노린 듯한 그런 전략도 숨어 있다라는 예상도 전문가들의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장해찬 평론가님, 장해찬 최고위원님, 고도 800m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말 그대로 이 상공 800m에서 폭발 실험을 한 것이라면 우리의 대도시를 타격하기 위한 실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긴장하고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 폭발에 있어서 이 건물이 많은 고층 빌딩이 많은 대도시에 최대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는 상공 500에서 1000m 사이에서 폭발을 일으키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과거에 미군이 일본 이제 히로시마에 투하했던 원자폭탄 리틀보이 같은 경우도 상공 570m에서 폭발해서 14만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고요. 나가사키에 투하했던 것도 상공 500m에서 폭발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훈련이 그 당시처럼 이 도심지에서 핵폭발의 위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실험이라면 바로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실험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물론 이 미군이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서 이 투하했던 원자폭탄의 위력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형태의 실험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네. 상공 800m 실험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네. 북한이 유사시에 대도시를 타격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런 부분을 과시하면서 상당히 위협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라고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도 800m에서 폭파했다는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 신문에서 언급해 드렸듯이 이번 미사일 발사는 연기 모양을 봤을 때 땅 밑에서 발사했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주장과 전문가들의 분석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핵 반격 가상 종합 전술 훈련을 지도하셨습니다. 평안북도 철산군에서 발사된 전술 탄도 미사일은 800km 사거리에 설정된 조선 동해상 목표 상공 800m에서 정확히 공중 폭발함으로써 이제 화염이 그 상방으로 V자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통상 사일로에서 발사할 때 나오는 굉장히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일로 지하 발사대에서 발사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 모습들이 바로 V자로 지금 영상에 나오듯이 V자로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바로 지하 발사대에서 발사할 때 나오는 굉장히 특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발사하는 그 위치도 굉장히 이제 다양해졌습니다. 서재현 대변인님. 네, 발사도 예전에는 이제 고정형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어떤 그 사전 징후가 어떻게 쉽게 포착이 됐었는데 요즘은 뭐 저수지도 있고 물속에서도 쏘고 차량으로 이동하면서도 쏘는 걸 보면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의 어떤 군사적 즉 미사일의 발사 능력이 이렇게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대외 과시용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이제 즉 불확실성이죠. 어떤 고정된 이미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정보로 인해서 안보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여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정보에 대한 불확실성 그래서 안보 이슈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하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안보를 이제 경제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사실은 핵탄두 즉 핵에만 또 문제가 있는데 이제는 또 말씀하셨지만 이동 그게 플러스해서 핵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바이러스라든지 생화학 무기 같은 새로운 신종으로 이렇게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안보 환경이 굉장히 더욱더 복합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 이야기 첫 번째 인물로 만나봤습니다. 두 번째 인물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바로 탁현민 전 의전 비서관입니다.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를 만나서 자위대 의장대 서열 중에 포착된 한 장면. 자, 이걸 두고 어처구니 없다라면서 날선 비판을 했는데 그 페이스북에 올렸던 게시물이 일부 거짓인 것으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지금 화면 오른쪽에 나왔던 일장기만 보였던 그 사진만 캡처해서 탁현민 전 의전 비서관이 이제 비판적인 글을 썼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다. 일부 거짓이 있다라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화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죠. 언뜻 보면 분명히 일장기 뒤쪽에는 태극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극기가 안 보이는 이 사진을 게재를 하면서 자국 애국가에는 경의를 표할 줄 모르고 상대국 국기에는 고개를 숙여 절하는 대통령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어처구니 없다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팩트를 검증하는 한 단체에서 이 페이스북 해당 게시물 가짜 뉴스다라고 딱지를 붙여버렸고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가 가짜 뉴스냐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쳤던 탁현민 전 의전 비서관인데 목소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가짜 뉴스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저는 계속 들어요. 대통령실에서는 기시다 총리는 태극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장기의 경례를 예의를 표한 거다 이렇게 그렇죠. 해명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일장기 경례한 거 아니에요? 제가 기시다 총리는 경례를 안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만 일장기에 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못마땅한 거는 뭐 인정하겠습니다. 뭐 네. 저희 어머니도 제가 못마땅할 때가 많은데 뭐 얼마나 못마땅한 게 많이 있겠어요. 정민경 의원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 논란에 대해서는?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네. 이제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여주셨는데 네.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민주당과 그 민주당의 여러 인사들 탁현민 전 비서관을 비롯해서 그 친일이라는 이제 프레임을 만들어 갖고 비난과 공격을 지금 하기 시작했고 이미 여론도 지금 흔들리고 있다 저는 지금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탁현민 지금 비서관의 행동은 그 예상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죠. 아마 이분은 지금도 만약에 인터뷰하면요. 네. 아니 뭐가 가짜 뉴스라는 거지 아마 그럴 거예요. 계속 저는 그 입장 바뀌지 않을 거라 그래요. 결국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친일이다. 네. 이런 프레임을 지금 만들면서 나가는 게 아마 계속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사실 지점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그 국민들께 왜 이 한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지,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세세한 부분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국민들께 말씀해 주셔야 저는 저분들이 그 꼼짝 못한다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저는 탁현민 전 비서관이 조금 팩트 체크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와 별론으로 지금 대통령실의 이도훈 대변인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이번에 야당의 비판이나 국민 여론이 역사의 큰 흐름과 국제 질서의 큰 판은 보지 못하고 너무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린다 이런 지적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 말씀이 여기에 지금 해당된다고 봅니다. 탁현민 비서관이 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계실 때 의전 비서관이기도 하다 보니 네. 그 대통령의 의전에서 국빈 방문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 어떤 사소한 실수나 문제점까지도 예민하게 자기 눈에 보일 수가 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굉장히 큰 이슈고 하다 보니까 이제 팩트 체크를 철저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 페이스북에 게재하시고 나서 그걸 삭제하신 것 같은데 저는 큰 이제 어떤 흐름 속에 나타난 작은 조그만한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저거는 뭐 지역적인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뭐 언론에서 크게 다룰 사안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네. 해당 게시물이 삭제가 됐다라는 것, 그리고 가짜 뉴스로 판명이 났다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저희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걸 뭐 재차, 3차 거론할 생각은 뭐 저희도 없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입니다. 오늘 아침 마크롱 대통령이 국민 70%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던 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자, 마크롱 대통령이 지지율 20%대로까지 떨어지는 그런 정치적 부담을 감내하면서까지 연금 개혁을 밀어붙인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중앙일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연금이 올해부터 적자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적자로 전환되는 폭이 굉장히 큽니다. 프랑스에서는 연금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꽤나 많고 그리고 특별히 더 받아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자, 마크롱이 정치적 부담에도 총대를 맨 이유는 연금 개혁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고령화, 저출산의 늪에 빠진 프랑스는 일해야 하는 젊은 세대가 줄어들면서 연금 재정 개혁이 불가피한 상태가 됐고 프랑스 연금 재정은 2023년 적자로 전환해서 2017년에 연간 12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6조 원 적자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에는 2030년까지 매년 최대 50억 유로, 6조 6,8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지율 20%대까지 떨어지면서 70%의 국민이 반대하는 와중에도 연금 개혁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프랑스 연금 재정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바뀝니까, 최경욱 위원께서? 그렇죠. 저희가 보기엔 뭐 이렇게 크게 바뀌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연금을 받는 나이 이게 현재 62세인데 64세로 네. 2살을 더 늦추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금에 기여하는 거, 연금액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네. 납부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42년에서 43년 1년 정도 느는 거고 최저 수령 액수는 오히려 늘어나요. 네. 140만 원에서 166만 원으로 이렇게 늘어나는데 저 핵심적인 사항은 올해부터 이제 연금이 적자로 전환이 되니까 적자로 전환되면 그 전환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에 막지 못하면 나중에는 본물처럼 터지는 거죠. 그렇죠. 아마 이런 어떤 그야말로 역사적 사명감 뭐 저는 그런 거라고 보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도 지금 국민연금이 언제 그 적자로 전환되느냐는 걸 가지고 뭐 2000 몇십 년 설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예측치가 나오는데
그 프랑스처럼 올해 적자로 실제 전환되는 시점을 앞두고서 저는 미리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연금 개혁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역시 이 부분에 관한 국민 정서 네. 이거는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바로 70%가 반대한다. 지금 프랑스의 경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아마 조사하면 그렇게 반대는 굉장히 심할 텐데 누군가는 그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를 해야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님, 그 역할을 윤석열 대통령이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일단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강한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고요. 이게 하나의 맥락인 것 같습니다. 만약 지지율 관리만 생각한다면 정치권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사실 제가 또다시 문재인 전 대통령 이야기를 안 꺼낼 수가 없는데 네. 역대 정부를 보면 아주 작은 수준이라도 연금 개혁을 시도했었습니다. 그게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가리지 않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5년 동안 연금 개혁에 단 한 글자도 손을 대지 않았던 정부가 문재인 정부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연금 개혁 꺼내기 시작하면 이게 당장 지지율에 손해 본다는 건 정치권에 있는 사람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교육 개혁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지금 뭐 한일 관계 신뢰 회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들도 지지율만 바라봤을 때는 선뜻 건드리기 힘든 이슈가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고 소신인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지금 최근 프랑스에서 연금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의 최근 모습과 여러 가지가 겹쳐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마크롱 대통령도 정치적으로 위기를 맞았지만 네. 만약 이 위기를 돌파해낸다면 네. 프랑스 역사에서 1년, 2년 또는 임기가 끝났을 때는 연금을 재정 위기로부터 구해낸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이 무릇 지금의 어떤 이 단기적인 국면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역사적 관점에서 무엇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것인지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은 더 늘어나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회고록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참전을 했는데 다룰 가치조차 없는 정치 팸플렛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형식은 회고록인데요. 네. 내용은 정치 팜플렛이죠. 검사 왕국의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지금이야말로 나도 이 도도한 대세 역사의 흐름에 동참할 때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모든 이야기가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재단에서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다툴 만한 가치조차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자, 그리고 유시민 전 이사장은 14년 전인 2009년 4월 노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당시에도 검찰 수사는 졸렬한 정치 보복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목소리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군인들이 정치를 했는데 요새는 검사들이 정치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증거가 있으면 법정에 내놓고 기소하고 하면 되지. 이렇게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들을 언론에다 흘리고 모욕을 주고 이렇게 소환을 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졸렬한 정치 보복이다. 정미영 위원님, 일단 뭐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입장 차이는 다른 것 같진 않아 보여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 졸렬한 정치 보복을 또 했죠.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유시민 씨가 얘기하는 거 그대로 또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번에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쓴 책을 딱 봤을 때 언젠가는 이 책을 쓸 거라고 예측을 했었거든요. 나올 책이 나온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타이밍의 문제였지 시기의 문제였지 책은 쓸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검사를 해봤지만 이인규 그 부장 입장에서는 가장 억울한 게 뭐였냐면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이끈 사람이 자기라는 그런 프레임, 그 문재인 정권 내내 자기를 괴롭혔던 거. 그다음에 그 문재인 정권 들어서자마자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적폐청산 TF라는 거를 각 부처에 만들었습니다. 국정원 TF가 있었어요. 적폐청산 TF. 거기에 논두렁 시계가 포함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논두렁 시계가 포함이 됐다는 건 그 위원회에서 이인규 씨를 불러서 조사할
할 거라는 게 이미 암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조사는 강제 수사가 아니고 임의 수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수사의 형식은 띄지 않았지만 굳이 본다면 그러면 굳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압박은 굉장히 심했겠죠. 그래서 저는 그 이인규 부장이 미국으로 간 것도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만약에 문재인 정권에서 이인규 부장이 조금이라도 뭔가 범죄 혐의점이 있었으면 출국 금지를 시켰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들어오는 즉시 긴급 체포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했거든요. 결국 범죄 혐의는 없는 거죠. 그냥 괴롭히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아마 작동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런 억울함이 이인규 씨에게 다 이제 그게 투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 이걸 털고 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뭐 이 사람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본인도 정치 안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그 책 내용을 제가 다 보진 않았지만 그 미루어 짐작하는데 모두 까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그 주변 인물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이명박 전 정권에 대해서도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모두 까기 형식으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여태까지 본인이 처했던 억울함 그걸 국민들께 알려주고 자기는 털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정미경 패널께서 본인이 뭐 억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한마디로 이인규 부장 이분 참 비겁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겁하다. 비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주장을 알릴 수 있는 많은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14년이나 시간 동안 해외로 이제 도피하다시피 해가지고 14년 동안 해외로 도피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노 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14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에 충분히 자기의 주장이나 생각을 전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이냐? 시기가 문제고 또 그 의도가 무엇이냐? 이걸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팩트입니다. 팩트. 저분은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잖아요. 망자입니다. 지금 망자는 지금 자기를 항변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검찰의 수사 기록 뭐 이런 걸 아마 참고하고 회고해서 이제 쓰는 것 같은데 전혀 이제 그걸 이제 사자의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항변할 수 없는 일방적인 주장을 지금 내려놓고 있는 거죠. 저는 저분의 의도가 뭐 정치는 안 한다고 하니까 뭐 그렇다 치고 제가 봤을 때는 혹시라도 자기가 정의로운 검사였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저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같은 전 진보 세력 전체에 타격을 주려고 혹시라도 저런 주장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나중에 총선에 어떤 불리한 영향, 뭐 조금 약간 비약된 생각이긴 하지만 진보 진영 전체가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을 폄하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노무현 대통령 국민들 사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또 그렇게 또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뭔가 좀 어쨌든 자기가 수사하는 피의자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말의 죄송한 마음이나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지 지금 늦게 와가지고 저런 주장을 편다. 저는 저분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노무현 대통령이 발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시민 전 이사장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수사를 다룬 그 회고록을 놓고 드라마 더 글로리에 비유를 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의 목소리를 더 냈는데 그 목소리까지 추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라는 이 제목은 형식상 붙여놓은 거고 부제가 진짜 제목이에요.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 이거를 반대로 해석하면 나는 노무현을 안 죽였다. 그게 이 부제예요. 진보 언론하고 문재인 변호사가 죽게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더글로리가 굉장히 유행인데요. 박연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걔 맞을만 해서 맞은 거야. 그 내가 죽인 게 아니고 평소에 걔하고 친하게 지내는 애들이 다 등 돌리고 걔를 도와줘야 될 그 엄마가 모른 척하고 그래서 걔가 죽은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자, 진보 언론 얘기가 나왔습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 입에서 어떤 진보 언론들이 어떤 내용을 당시에 썼는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겨레 신문 보겠습니다. 한겨레 사설인데 노 전 대통령 국민 가슴에 대못 박았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놓고 2005년 4월 8일에 쓴 사설인데요. 청렴성만큼은 믿고 싶어 했던 사람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미국의 주택 자금 받았고 그리고
고급 시계 2억 원짜리 고급 시계 받았던 걸 두고 이제 대못을 박았다. 그리고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건 진실의 고백뿐이다. 형은 돈 먹는 하마에 막 가는 브로커로 확인이 됐다. 이런 얘기를 적어 놨었습니다. 경향신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경향신문 2009년 4월 16일에 굿바이 노무현이라는 제목의 사설이 또 실렸는데 돈 받은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알았다와 몰랐다의 차이를 구별하는데 아주 필사적이다. 서민들이 가난해지는 동안 노무현 가족은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아마 이걸 비판하는 목소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것뿐만 아니고요. 사실은 뭐 이제 진보 언론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분류하는 매체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런 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의 손절하는 분위기였어요. 네. 예를 들어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 같은 경우도 스스로 패족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손절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 이제 지금 이인규 전 중수부장 얘기는 그 당시 언론 매체들 논조를 보면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이제는 뭐 죄를 달게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돼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굉장히 외로움을 느꼈고 그 어간에 문재인 변호사도 주변에 없었다. 지금 이런 걸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사실은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이런 책을 쓰게 된 거는 상당한 정도는 사실 친노나 친문에서 저는 자초했다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많은 뭐 패널 분들도 민주당 측 패널이 무슨 주장을 했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검찰이 죽음으로 내몰았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주장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검찰을 이끌고 있던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으로서는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수사를 했을 뿐인데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부분을 자기가 성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마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네. 만약에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민주당이나 민주당 주변에 공세가 없었다면 저는 이 책은 안 나왔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 점으로 본다면 당시 분위기는 2009년 4월 검찰이 저건 원래 뭐 국세청에서 태광 실업 맞습니다. 네. 세무조사 하다가 드러난 거잖아요. 박영차 회장. 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까지 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진보 매체들의 저런 공격이 없었다면 그러면 상황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유시민 전 이사장은 회고록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절하하고 있지만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진실을 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2009년 6월에 수사 종결했을 때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사 도중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갑자기 서거하신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고 애통하게 생각합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억측이 아닌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데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을 겁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밝힌 부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진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책을 쓰게 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직접 경험한 그리고 수사 기록에 있는 내용을 사실대로 꾸밈 없이 적은 것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을 쓰지 않았다면 이 내용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노 전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이나 인터넷의 엉터리 주장이 사실처럼 남았을 것 아니냐. 그래서 나는 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고 유시민 전 이사장처럼 뭐 평가절하하거나 아니면 이게 거짓이다 혹은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면 법적 조치를 취하면 밝혀지지 않을까요? 예, 이인규 부장이 지금 진실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 기록. 자, 근데 검사들은 공소장에 제시된 내용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공소장 게시된 또는 수사 기록에 있는 내용을 진실이라고 지금 자기도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령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428억 천화동 1호 자기가 받기로 약정했다는 그 말을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가 그게 나중에 공소장에서 빠졌지 않습니까? 네. 김용 원장한테 건네준 정치자금 8억 얼마도 지금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소장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도 있고 그 사실이 아닐 수가 있는데 지금 이인규 부장은 공소장이나 수사 기록을 전부 다 이제 진실이라고 호도하고 있고 믿고 있는 거죠. 저는 저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왕자가 지금 할 말이 돌아가셔가지고 할 말이 없는 항변할 길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 일방적인 주장을 지금 진실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만약에 진실이 아니라고 하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하면 돼요. 네네. 충분히 법적 할 수 조치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 지금 잠자고 있는 그 영상 기록도 있다고 지금 네, 들려오고 뭐 CD가 있는데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그 다음에 또 지금 그 수사했던 내용들 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 다시금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오겠죠. 수면 위로 올라오고 법정에 제출되고 왜냐하면 증거기 때문에요. 법률 테두리 안에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 절차가 진행될 거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고소고발 안 할 거거든요. 민주당 측에서 유시민 씨도 안 할 거고 옆에 계신 우리 패널도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갖고 진실 공방을 계속 할 거냐? 그러면은 만약에 법률적으로 안 하면 국정조사라는 방식도 있어요. 민주당이 늘 좋아하는.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실 진실이냐 아니냐 그 검토할 수가 있고 이인규 전 중수부장 입장에서는 그것까지도 각오하고 이 책을 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인규 전 중수부장에 대한 공격들이 네. 아주 심하게 나올 거예요. 민주당 측에서.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제가 볼 때는 이인규 중수부장이 그걸 원했던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일단은 노무현 재단에서 최초로 냈던 입장문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네. 뭐 어찌 되었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몰랐다고는 하지만 친척을 통해서 시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요. 네. 뭐 140만 달러가 아니지만 권양숙 여사가 그 당시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에게 뭐 타양살이하는 자녀들 생계 걱정해서 100만 달러 빌리는 형식으로 받았다는 건 인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자체만 해도 사실은 뭐 망자에 대한 예의를 제가 지키면서도 말씀드립니다만 부도덕한 일은 맞습니다. 왜 본인들 자녀 타양살이하는 게 힘들다고 그걸 청와대 비서관한테 토로를 해서 100만 달러를 빌립니까? 이거 자체가 불법이에요. 설령 빌렸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은 사실은 노무현 재단 측에서도 가지고 인정해야 된다. 이게 뭐 신성불가침의 성역으로 여겨질 문제는 전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나머지 부분 노무현 재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무엇이 사실이다라고 단정하기 힘들죠. 수사 결과 나오기 전에 공소권 없음으로 이 재판까지 가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이게 만에 하나 노무현 재단 측에서 또는 유족 측에서 지금 정미경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을 때 네. 이인규 변호사가 네. 이걸 또 무고로 역고소하게 되면 이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명예훼손이나 무고죄 성사 여부를 알기 위해서 수사가 다시 재개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준석 전 대표 성상납 사건이 그래요. 성상납 자체에 대한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이 전 대표가 유튜브 매체를 고소하고 그 유튜브 매체가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면서 그 무고죄를 알아보기 위해서 성상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다시 수사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뭐 유시민 이사장은 다툴 가치도 없다고 하지만 이게 정말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면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하고 이인규 변호사도 무고죄로 역고소를 했어. 그 무고를 다루기 위해서 공소시효 본안과 무관하게 네네. 실체적 진실은 무엇인지 재수사해서 정말 떳떳하게 누구의 명예도 훼손하지 않고 무엇이 진실인지 한 번쯤은 국민들이 알고 넘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노무현 측이나 민주당 측에서 법적인 조치를 만약에 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 진실에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영면에 들어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다시 이런 시끄러운 세상에 끌어들여가지고 정쟁에 인발부시키지 않고 싶어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민주당으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내일 이 대표를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검찰의 칼날은 대북 송금 사건으로 향하고 있는데 관련해 신문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인데요. 검찰이 이재명 내일 기소하겠다. 대장동 수사 1년 6개월 만입니다. 내일 기소할 텐데 본문의 내용은 대북 송금과 관련 내용들이 많습니다. 2019년 쌍방울과 경기도가 북한을 접촉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두 양 기관들이 함께 접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찰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기가 맞물리기 때문에 방북 공동 추진을 의심하고 있는데 현재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이 단독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화면 바꿔보겠습니다.
시기가 맞물리는 쌍방울과 경기도의 방북 추진, 과연 이게 우연인가 기획인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2019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쌍방울이 북한 민경연구와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틀 뒤에 경기도가 북한 조선 아태위를 중국에서 만나죠. 그리고 이재명 당시 지사의 명의로 북에 친서까지 보냅니다. 이틀 상간에 벌어졌던 이 일, 과연 우연인가 기획인가. 그리고 2019년 11월 김성태 방북 비용을 전달하게 되는데 경기도가 이때 북한에 방북 초청 요청 공문을 보냅니다. 자, 나 이재명 북한에 초대 좀 해달라라는 요청서를 이때 보내게 됩니다. 이것 또한 과연 우연인가 기획인가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김성태 전 회장은 이재명과 함께 가려던 것이다. 우리가 공동으로 추진했던 것이다.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는 김성태 혼자 방북 추진했던 것이다. 우리는 인발부되어 있지 않다라고 서로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근데 저 중간에 2019년 7월에 필리핀에서 이제 쌍방울 그룹, 그다음에 북한 이렇게 해서 만나서 무슨 세미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세미나에서 북한 측이 김성태 전 회장한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해서는 뭐 헬기도 띄워야 하고 뭐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거기서 그 돈을 좀 깎아서 300만 달러를 보내기로 했다고 하고 네. 실질적으로 300만 달러를 보낸 시점이 바로 2019년 11월입니다. 그렇습니다.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이 기간에 보내거든요. 그런데 그때 바로 경기도가 북한에 이재명 지사를 좀 초청해 주세요라는 요청 공문을 보냅니다.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은 다 연결된 관계에 있는 거예요. 제가 보건대는 그 쌍방울 그룹 정도 되는 그 회사가 북한과 단독으로 대북 사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그거보다 훨씬 큰 재벌 그룹도 북한과 단독으로 그 대북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뭐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중앙부처에 또는 통일부에 뭐 허가나 뭐 또는 관여를 그 없이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 이쪽에 사업해본 사람은 다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뭐 김성태 전 회장 혼자 방북을 추진했다. 저게 거짓이라는 거는 본인이 2018년 10월에 북한에 갔다 오고 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언론 앞에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오늘 보도를 보면 본인이 그 쌍방울 임직원들이 왜 외화 밀반출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밀반출할 때 이화영 전 부지사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중국에 오가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너무나 풍부하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지금 현재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 얘기는 아직 안 나오고 있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렇게 모르쇠나 또는 이건 쌍방울의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곧바로 이미 저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상당 부분 깨졌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이제 뭐 오늘쯤 기소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아마 이재명 그 당시 경기도지사의 경우에도 곧 기소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해석과 이게 사실관계를 잘 이게 교묘하게 섞어버리면 안 된다. 얼마 전에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이라고 경남 하천의 국회의원이 그 도형 공천 헌금으로 7천만 원 받아서 이제 구속됐는데 6월 1일 선거입니다. 근데 5월 27일 날 이준석 대표가 사전 선거를 위해서 첫 방문지가 사천입니다. 근데 그 연결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7천만 원을 이준석 당대표를 위해서 내가 모금을 했다. 국회의원이 제가 주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쌍방울 김성태 회장은 100억을 북한에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재명 대표와 방북을 연결시키는 것은 굉장히 소설 같은 이야기다. 저는 금융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김성태 회장은 북한에 100억을 줄 정도의 어떤 타이밍이나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노스 주가 조작을 띄우기 위해서 방북, 특 광물 자원에 대해서 MOU를 맺어서 나노스로 해서 수천억의 배임을 저질렀거든요. 그런 사실이 명백한 것이면 이건 금융범죄로 가야 되는 것이지 최초의 쌍방울 어떻게 썼습니까? 우리 온 국민이 다 주지하다시피 이재명 대표의 선거비, 이 전환사채 20억 대납 사건으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차라리 100억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북한에 줄 것이 아니라 이재명의 당대표의 대선 자금용으로 100억을 전달하고 본인한테 주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대납 말씀하시죠. 예를 들어 말씀드리지만 쌍방울이 돈을 준 것과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연결해서 그 100억의 대가로 연결 짓는 것은 상당히 무리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입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영재 의원 말씀하셨는데 구속 아직 된 건 아니고 네, 이번에 영장이 청구가 청구됐습니다. 됐다. 예, 그거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을 찾고 있는 검찰인데 일단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선을 딱 긋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쌍방울과 이재명은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나도 모르겠어. 뭘 알아야 내가. 내가 인연이라면 이거 내의 사이분거, 내복 사이분제.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왜 어떤 방법으로 줬다는 건지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일이 없거든요. 자, 그리고 최근 SNS에는 이런 글도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쌍방울과 본인은 관련이 없다는 걸 본인이 직접 설명하는 그런 SNS 글인데요. 가짜 뉴스 생산 과정. 자,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 법정 증언과 증언 보도 너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 내용을 좀 더 써놨는데 보시죠. 전 쌍방울 비서실장 엄모 씨의 증언 내용은 검사가 묻길래 맞다고 말했는데 언론에는 제가 김성태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가까운 사이라고 말했다고 나와서 곤혹스럽다.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결국 보도는 쌍방울 전 비서실장의 이름으로 이재명은 김성태와 가까운 사이였다라고 진술했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었고 검찰이 뭐 묻길래 그냥 맞다 말했는데 그게 마치 이재명과 김성태의 관계에 대해서 묻는 거에 답한 걸로 기사가 나갔다. 뭐 이렇게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떻습니까? 근데 대체 무엇을 물었는지에 대해서는 왜 설명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죠. 검사가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김성태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가까운 사이입니까? 그러면 네. 네. 그러면 그 쌍방울 비서실장 엄모 씨라는 사람은 김성태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가까운 사이라고 말한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했다는 건데 그걸 자기 입으로 김성태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가까운 사이라고 말한 건 아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얘기인 거죠. 굳이 만약에 얘기를 하자면요. 그래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검사가 묻길래 그냥 맞다라고 말을 했는데 언론에는 김성태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가까운 사이라고 말했다고 나와서 곤혹스럽다. 그러니까 네. 뭐 무엇을 물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지금 안 나와 있던 내용 아니었어요? 아니죠.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저 사람 내용이 만약에 이게 다 맞는 얘기라면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검사가 야 김성태와 이재명이 서로 가까운 사이 아니었나? 이렇게 물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자기는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묻는 질문에 대답만 네라고 말한 거지. 자기 입으로 김성태와 이재명이 가까운 사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 이렇게 지금 굳이 분리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처럼 검사를 했고 변호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말이나 이 말이나 같은 말이다. 얘기이다.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거를 지금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변호사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변호사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아는데 교묘하게 저거를 마치 지금 그 쌍방울 전 비서실장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닌 것처럼 또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그 본질은 뭐냐 하면은 쌍방울이라는 기업이 네. 자기들의 이권 사업에 경기도라는 공신력 있는 주체를 끌어들여서 일종의 보정인처럼 내세운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성태라는 인물이 뭐 공개적으로 말씀하기는 그렇지만 여러 가지 뭐 옛날에 조금 네네네. 문제가 있는 인물이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에서도 그걸 모를 리 없고 사실 이 김성태라는 분이 저한테도 사실은 저기 그 쌍방울의 사회이사로 제의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거절을 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문제 있는 인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 북한에서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선뜻 사업 허락을 안 해주니까 저는 김성태가 경기도라는 공적인 주체를 자기들 사업에 끌어들인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노스라는 광물 사업의 뭐 북한하고 사업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이게 이제 주가가 올라가지고 쌍방울이 사실 재정적인 이득을 준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뭐 이화영 부지사나 이런 분들은 그냥 이제 엮여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까지 연결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굉장히 무리가 있어 보인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병욱 의원은 어떻게 좀? 근데 기본적인 거는
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부지사로 가기 전에 쌍방울 그룹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인카드 몇 년 동안 썼잖아요. 네. 그 문제 가지고 지금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거고요. 네. 이번에 이제 추가 기소로 지금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기소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쌍방울 그 독자적인 대북 사업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엮여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우선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같이 쌍방울 그룹에 있었거든요. 그런 것이고 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부지사가 된 이후에 대북 사업을 했는데 부지사가 대북 사업을 도지사 모르게 했다는 걸 인정할 우리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거고 네. 제가 보건대는 또 거기에 관련해서 증거는 수도 없이 많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아무리 그걸 분리하려고 해도 네. 결국은 분리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북 송금과 관련된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봤고 그리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진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정영학 녹취록 굉장히 심각하다. 김용이 가져간 돈 다 나올 텐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에 대장동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9월 말에 9월 29일에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을 받게 되는데 그 전날 정진상 전 실장과 유 전 본부장이 하나 통화를 하면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인터뷰를 하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장동 이슈가 당시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지사에게 굉장히 불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진상 전 실장이 이재명 대표와 관계가 좋은 그 인터넷 매체 기자를 하나 소개해주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인터뷰를 해라. 그래서 전화 통화하고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안 나갔다는 거죠. 왜냐? 왜 안 나갔냐 하면 정진상 전 실장에게 얘기를 듣습니다.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검찰에게 넘어갔다. 자, 넘어갔다는 얘기는 이미 많은 내용들이 검찰이 알고 있고 확인했다라는 내용이어서 굳이 인터뷰를 해서 이재명 대표를 옹호해 줄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그게 무의미했을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일단 인터뷰는 끝끝내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때 들어있던 그 정영학 녹취록에 여러 내용들이 들어있지만 그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녹취록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미 넘어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심각하다라고 생각하고 왜냐? 김용이 받아간 돈 거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이제 공공연하게 다 알려질 게 뻔하기 때문에 쉴드를 친다고 해도 방어를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라고 유동규 씨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터뷰도 하지 않고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게 최근 진술을 통해서 나오게 된 거죠.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아니 우선 정진상 씨 지시에 따라서 유동규 씨가 저 매체 기자하고 그 전화 통화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전화 통화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그 매체가 일단 보도를 해요. 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만나서 본격적인 인터뷰를 하자. 그런데 인터뷰에 안 나갔다 이 얘기거든요. 네. 근데 저기에서 이제 정영학 녹취록은 뭐 굉장히 양이 많잖아요. 그 안에 보면 뭐 각자 유리한 부분을 자기들이 끌어다가 뭐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적어도 유동규 전 본부장 입장에서 보면 네. 이거는 그동안에 그 안에서 뭐 천화동인 1호의 지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한 것이 거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제 김만배 씨 경우 상당 부분 지금 다시 부인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그게 아직 입증은 안 돼요. 네. 그러나 그 녹취록은 이 대장동 수사가 벌어지기 전에 다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앞으로 차근차근히 여러 곳에서 다른 증거로 뒷받침돼서 네. 결국은 그 이재명 대표에게로 갈 것으로 보이고 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 녹취록 자체가 굉장히 양이 많고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의 증언 내용이 정영학 녹취록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실들과 부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맞춰보면 앞으로 뭐 이 대장동 문제에 관해서 이번에는 배임죄로 기소가 되는 거지만 아마 본질적인 그 428억 이런 건 안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네. 그렇지만 그 부분도 나오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영학 녹취록은 사실 언론에 다 오픈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용이 가져간 돈이 나온 건 없어요. 사실 8억이라든지 대선 경선 자금, 예를 들어 뭐 8억 중에 뭐 광주 어느 지역 위원장에게 뭐 얼마를 어떤 식으로 줘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고 정영학 녹취록을 보면은 50억 클럽만 나오잖아요. 곽상도 아들이라든지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50억을 어떻게 줄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녹취록 자체가 오픈이 안 됐으면 김용이나 이재명 대표가 가져간 돈 혹은 가져갈 428억에 대한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정량한 녹취록도 다 나왔고 그 나와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김용이 8억에 대한 경선 자금을 유동규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정영학 녹취록에는 8억을 받았고 언제 어디서 받았고 어떤 식으로 대선 경선에 어떤 쓰임새로 쓰였다는 거의 녹취록은 저는 알기로는 확인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과 의견이 또 이 부분도 좀 다르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영학 녹취록이 검찰에 들어갔다는 거는 정영학 씨가 이제 녹취록에 관해서 다 얘기를 할 거라는 게 뻔히 암시가 되어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정영학 씨는 기본적으로 남욱이나 유동규 씨나 다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사실 김용 씨가 돈 얼마 받았는지, 얼마나 요구했었는지, 정진상 씨가 어떻게 했는지 이런 얘기들까지 검찰이 다 정보를 갖고 있겠구나라고 유동규 씨가 생각했다. 그런 얘기로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고 대장동과 관련해서도 이제 성남FC 의혹 등등 해서 이번 주 중 뭐 이르면 내일 기소가 될 예정인데 여기 재판을 통해서 1심에서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당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문제가 없다라고 밝힌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자, 목소리 들어보시죠. 우리 전당대회 때 당대표를 뽑을 당시에도 이미 대장동 사건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집요하게 계속 해오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상황들을 다 알면서도 당원과 지지자들 그리고 국민의 일반 여론조사까지 포함해서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서 당선을 시켰기 때문에 새로운 변수가 되는 건 아니다. 만약에 이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법상으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그러니까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네. 뭐 문제가 없고요. 공직을 유지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네. 예, 선거 결과에 따라서 뭐 그때 판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김용민 의원의 목소리 들으셨는데요. 장해찬 위원께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근데 민주당의 당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당원 80조를 보게 되면 부패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당직 정지된다라는 건데 그 당직 정지 여부를 원래는 외부 위원들이 포함된 윤리위에서 심사하게 했다가 이제는 사무총장과 당 내부 인사들만으로 구성된 당무위에서 정직 여부를 의결하게 하는 식의 꼼수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근데 보나마나 지금 돌아가는 양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면 당무위에서 이건 검찰의 정치 보복이다, 부패 혐의가 아니다. 라고 면죄부를 주겠죠. 근데 그마저도 뭔가 꺼림칙하니까 이 정치혁신위에서 아예 당원 80조 없애는 방향 추진했다가 역풍 맞고 또 수그러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의 이 같은 이야기 놀랍지 않고요. 네. 유죄가 나와도 당대표직 유지하겠다는 것은 아마도 공직선거법 재판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시점에서 총선 이전에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재판은 그 고 김문기 전 차장 모른다. 또 국토부 협박받았다 했던 걸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 기소되어 있는 공직선거법이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에 하나 1심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나오면 그대로 확정 판결됐을 시에 의원직도 박탈되고 당분간 정치도 못하게 되고 무엇보다 민주당이 대선 선거보전금 네네. 440억을 토해내야 돼요. 근데 그러한 어마어마한 결과가 가시화됐는데 이건 1심일 뿐이니까 나는 계속 대표하고 내가 공천하겠다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말은 저렇게 해도 오히려 친명계에서 1심 유죄 나오면 그때 물러나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우리 1심 유죄 나와도 끝까지 간다라고 해버리면 막상 진짜 1심 유죄가 나왔을 때 그 민주당의 혼란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는 또 하나의 혼란 상황이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온 전현직 의원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위 여부를 두고 계파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 목소리 듣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 현재 민주당이 총단합해서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위에 대안도 없으면서 자꾸 무슨 그 정도 얘기하셨어요. 그 정도 얘기. 전직 대통령으로서 얘기하는 건 좀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 말고는 대안이 없다. 우리가 뭐 문재인 대통령 꼬봉입니까? 격려와 조언 정도로 듣고 말아야지 이리 해석하고 저리 해석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동의할 수가 없고. 이재명 대표 이자도 안 나왔습니까? 네, 얘기 안 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에 대해서 결단하라고 얘기할 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한쪽 편에 민주당 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편승하는 발언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일지 어제도 저희가 좀 따져보긴 했는데 최병욱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네. 박지원 전 원장과 박용진 의원한테 각각 따로 다른 얘기를 했을 가능성 별로 없다고 저는 보고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떤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거를 이 두 사람이 달리 해석했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근데 장면은 달라요. 같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만났죠. 따로따로 만난 네네. 거니까. 그런데 해석이 좀 달랐을 것이다. 전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은 오히려 박용진 의원 말대로 이재명 대표 얘기를 직접적으로 거론해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 가능성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당내에서 친명계 비명계 간에 이재명 대표직 사퇴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거기에 마치 어느 한쪽을 편드는 듯한 아마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치인들은 그런 때에 대개 약간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뭐 정확한 사실이야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저도 우리 방금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가 아는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특정인의 아니면 특정 편을 이제 들 분은 아니고 또 자기 의견을 현안에 대한 자기 의견을 아주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어떤 뉘앙스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봐서 저는 박지원 원장보다는 박용진 의원이나 최재성 전 수석이 한 말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보다 박용진 의원 쪽으로. 박용진 의원이나 최재성 의원이 하신 말씀, 저 말씀이 더 저한테는 저 개인적으로 필요하다. 변화가 필요하다. 더 설득이 와다 보이고 다 같이 민주당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목소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뭐 어떻게 보면 작년 연말 올 초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2번을 만났는데 질문을 하면 그에 맞는 답을 또 해주시고요. 저도 그 이재명 대표 힘든 상황에서 그럼 당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여쭤봤는데 민감한 시기에 어떻게 잘 이렇게 답변 자체를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근데 정확한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정치적인 어떤 주제나 어떤 활용에 본인이 거기에 관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책방을 낼 때도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 책을 좋아하고 그 책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해석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후배 정치인들이 문제다. 저도 청년 위원장들하고 갔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존의 사고와 달리 청년들이 창의적으로 정치를 하고 목소리를 크게 내라. 이런 말씀인데 제가 와서 이제는 당대표는 청년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좀 이제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정부 입장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발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한일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어왔습니다. 양국 정부 간 대화가 단절되었고 한일 관계는 파국 일보 직전에서 방치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마지막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뒤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일본 정부가 2016년 출연한 화해치유재단도 불과 2년 만에 해체되었습니다.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사건 판결은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등 경제 보복으로 이어졌으며 우리도 일본을 WTO에 제소하고 우리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하는 등 역사 갈등이 경제 갈등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일본과 2016년 지소미아를 체결하였다가 2019년 8월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하고 석 달 뒤 다시 이를 보류하는 등 한일 안보 협력마저 파행을 겪었습니다. 저는 작년 5월 대통령 취임 이후 존재마저 불투명해진 한일 관계의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 왔습니다.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손을 놓고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날로 치열해지는 미중 전략 경쟁, 글로벌 공급망 위기, 북핵 위협의 고도화 등 우리를 둘러싼 복합 위기 속에서 한일 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한일 양국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가장 가깝게 교류해온 숙명의 이웃 관계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도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키면서 적으로 맞서다가 전후에 전격적으로 화해하고 이제는 유럽에서 가장 가깝게 협력하는 이웃이 됐습니다. 한일 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합니다. 친구 관계에서 서먹서먹한 일이 생기더라도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계속 만나 소통하고 얘기하면 오해가 풀리고 관계가 복원되듯이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견이 생기더라도 한일 양국은 자주 만나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한일 관계는 한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의 관계가 아닙니다. 한일 관계는 함께 노력해서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제1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양국의 경제와 안보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저 역시 눈앞에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서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엄중한 국제 정세를 뒤로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방일에 대해 우선 한일 양국의 경제계가 적극 환영하면서 그간 위축된 양국 경제 교류가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만난 제1동포들도 그간 한일 관계 경색으로 겪어온 어려움과 고통을 일거에 털어버릴 기대감에 동포 사회가 축제 분위기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양국 간 불행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본과 새로운 지향점을 도출하고자 한 노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 간의 공동이익과 공동안전 그리고 공동번영을 모색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하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했습니다. 당시 불욕적이고 매국적 외교라는 극렬한 반대 여론이 들끓었지만 박 대통령은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일본이라면 무조건 겁부터 집어먹는 것이 바로 굴욕적 자세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한일 국교 정상화가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는 우리의 자세와 각오에 달려 있다면서 끝내 한일 국교 정상화라는 과업을 완수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결단 덕분에 삼성, 현대, LG, 포스코와 같은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이는 한국 경제의 눈부신 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 후 부침을 거듭하던 한일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김 대통령은 오부치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선언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 방문 연설에서 역사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불행했던 것은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7년간과 식민지배 35년간이었다고 하면서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울러 김대중 대통령은 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비약적으로 확대된 양국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필요 불가결한 동반자로 발전한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만들어 나가야 할 때라고 하면서 양국 정상의 이번 선언이 한일 정부 간의 과거사 인식 문제를 매듭짓고
평화와 번영을 향한 공동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1965년의 한일 기본조약과 한일 청구권 협정은 한국 정부가 국민의 개인 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기조 아래 역대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서 83,519건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 원을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7만 8천여 명에 대해 약 6,500억 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보상해 드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의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 제3자 변제안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과 유족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해야 합니다.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본이 한국 식민 지배를 따로 특정해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 표명을 한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과 2010년 간 나오토 담화입니다. 이번 한일 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비롯해 역사 인식에 대한 자신들의 역대 정부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중국 총리 저우언라이는 1972년 일본과 발표한 국교 정상화 베이징 공동성명에서 중일 양국 인민의 우호를 위해 일본에 대한 전쟁 배상 요구를 포기한다고 하였습니다. 중국인 30여만 명이 희생된 1937년 난징 대학살의 기억을 잊어서가 아닐 것입니다. 당시 저우언라이 총리는 전쟁 책임은 일부 군국주의 세력에게 있으므로 이들과 일반 국민을 구별해야 한다. 때문에 일반 일본 국민에게 부담을 지어서는 안 되며 더욱이 차세대에게 배상 책임의 고통을 부과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해야 합니다. 세계로 뻗어나가 최고의 기술과 경쟁력을 발산하고 우리의 디지털 역량과 문화 소프트 파워를 뽐내며 일본과도 협력하고 선의의 경쟁을 펴야 합니다. 이제 한일 양국 정부는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일 관계의 정상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각자 스스로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입니다. 저는 이번 1박 2일 방일 중 기시다 총리와 내각을 비롯해서 정계 조야 주요 인사들과 경제계 주요 기업인들을 다수 만났습니다. 모두 양국 관계 개선에 따라 안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시너지가 매우 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야당도 기시다 내각의 한일 관계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게이오 대학에서 만난 미래 세대인 학생들에게서도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에 부푼 모습을 보았습니다. 12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방일 정상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그간 얼어붙은 양국 관계로 인해 양국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일 관계를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더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양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안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외교, 경제 당국 간 전략 대화를 비롯해서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정부 간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할 것이며 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 대화도 곧 출범할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실과 일본 총리실 간의 경제안보 대화는 핵심 기술 협력과 공급망 등 주요 이슈에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한일 경제계가 함께 조성하기로 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은 양국 미래 세대의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번에 일본은 반도체 관련 3개 소재 부품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WTO 제소를 철회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상호 화이트리스트의 신속한 원상 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선제적으로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도록 오늘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입니다. 한일 관계의 개선은 우선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뛰어난 제조 기술과 일본 기업의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이 연계되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양국 기업 간 공급망 협력이 가시화되면 용인에 조성될 예정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기술력 있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을 대거 유치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반도체 첨단 혁신 기지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세계 1, 2위 LNG 수입 국가입니다. 양국이 자원 무기화에 공동 대응한다면 에너지 안보와 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LNG 분야 협력이 심화되면 일본 기업들로부터 LNG 선박 수주도 증가할 것이고 미래 친환경 선박, 수소 환원 제철 등에 대한 공동 R&D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함으로써 2050 탄소 중립 이행 등 기후변화에도 함께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일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는 양국 기업이 글로벌 수주 시장에서 공동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활짝 열 것입니다. 1997년부터 2021년까지 24년간 한일 양국 기업이 추진한 해외 공동사업은 46개 국가에서 121건, 약 270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건설, 설계 역량을 보유한 양국 기업들이 파트너로서 협력한다면 건설과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등 글로벌 수주 시장에서 최고의 경쟁력으로 공동 진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은 경제 규모 세계 3위의 시장입니다. 한일 관계 개선은 한국산 제품 전반의 일본 시장 진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양국 간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고 일본 국민의 한국 방문이 늘어나면 내수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경제 분야 기대 성과가 가시화되고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기업 간 협력과 국민 교류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산업, 통상, 과학기술, 금융, 외환, 문화, 관광 등 관련 분야에서 양국 장관급 후속회의를 신속하게 개최하고 반도체, 바이오 등 핵심 협력 분야 대화 채널 신설, 양자, 우주, 바이오 공동 지원, 산학협력 실증 거점 구축, R&D와 스타트업 공동 펀드 조성,
육상과 항공 물류 협력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저와 기시다 총리는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안보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지난 목요일 제가 일본으로 떠나기 2시간 반 전에 북한이 ICBM을 발사했습니다. 저는 한일 간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완벽한 정보 공유가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전제 조건 없이 선제적으로 지소미아를 완전히 정상화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외교부에서도 필요한 법적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2019년 한국이 취한 지소미아 종료 선언과 그 유예로 인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이번에 확실하게 제거함으로써 한일 군사 정보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양국의 인태 전략, 즉 한국의 자유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도 양국이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동북아 영내 대화와 협력 활성화를 위해 한일 중 3국 정상회의 재가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한일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 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번 순방을 통한 한일 두 나라의 관계 개선 노력이 구체적인 성과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는 협력체계 구축과 아울러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거듭 당부합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저는 현명하신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 세대 청년들에게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서 임금, 휴가 등 근로보상 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근로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 노동개혁의 첫째 과제는 누가 뭐라 해도 노사 법치의 확립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반드시 추방해야 합니다. 이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노동개혁의 또 하나의 과제인 노동시장 유연화는 그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세밀한 여론조사 그리고 FGI를 시행하고 제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해 놨습니다. 특히 MG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약자와 폭넓게 소통하겠습니다. 노동시장 유연화 등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노동개혁 과제에 대해 국민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수기하고 민의를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잠시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